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연말 특집 2탄입니다. 글로벌 경제를 읽자 준비했는데요. 진짜 전문가들 나오셨습니다.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분들 3분 모셨는데요. 잠시 후에 그분들 모시고 글로벌 경제 읽자 시작하겠습니다.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Big.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Great.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이원 모델 김연아예요. 훈련으로 지칠 때마다 제게 에너지를 준 건 러브, 팬들의 사랑과 피플, 국민 여러분들의 파이팅이었어요. 그리고 그린,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원의 응원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에서는 2013년 경제 각 분야를 정리하고 내년을 내다보는 12월 연말 특집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2탄 글로벌 경제를 읽자 편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G2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 여전히 힘든 유럽 경제와 일본의 아베노믹스 1년 등 세계 경제를 한눈에 들여다보고 우리 경제를 생각하는 시간 진행합니다. 네, 올 한 해의 경제 각 분야를 돌아보는 연말 특집 2번째 순서입니다. 2013년 글로벌 경제의 맥을 짚어보고 내년 기상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 잘 들으셔도 세계 경제 돌아가는 윤곽과 주요 이슈를 확실히 잡아볼 수 있을 텐데요. 나와주신 분들이 쟁쟁합니다. 저는 그냥 오늘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정대영입니다. 네, 이진우 NH농협선물 리서치 센터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이십니다. 네, 조용찬입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오늘 갈 길이 바빠서 좀 서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본론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저 미국 주제를 이렇게 제가 잡아봤어요. 산소 호흡기를 뗀 미국 경제. 내년에는 링거도 뺄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올해 미국 경제 어떻게 보셨는지 세 분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정 소장님. 미국 경제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금년 초부터 뭐 실업률도 조금씩 떨어지고 네. 주택 경기도 늘어나면서 이제 좋아졌죠. 특히 이제 금년 초에 시퀘스트라고 예산이 자동 삭감되는 어려운 것도 있었고 또 정부가 일시 문 닫는 셧다운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자생적인 회복 능력을 가진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링거를 떼도 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음에 또 병원에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신중하신데요? 예. 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저 이진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우리 김 기자님께서 네. 어떤 의미로 산소호흡기 링거를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비유에 제 생각을 맞추자면은 저는 뭐 산소호흡기는 이 QE로 표현되는 양적 완화로 네. 생각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야말로 돈 풀기로 지금까지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다음에 예. 이제 제가 보는 링거는 이 제로금리 상태인데요.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산소 호흡기를 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당장 이제 다음 주 18일 날 끝나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날 끝나는 12월 FOMC 금년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우리나라 금통위에 해당하는 여기서 이제 과연 이제 버냉키 연준 의장이 지난 6월달 FOMC 끝나고 했던 말, 연내에 양적 완화 축소 진입해서 내년 상반기 말이면은 QE를 종료한다 했던 그 말이 거의 뭐 시건을 하다시피 해버렸는데 저로서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양반이 이제 마지막 퇴임하기 전에 자신의 말 중에 절반이라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네. 이제 12월 FOMC에서 소규모나마 양적 완화 축소에 들어간다면은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산소 호흡기를 떼는 어떤 시도가 되겠고, 그리고 연준이 그동안 이렇게 주장해온 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이 제로금리는
뭐 수년간 지속된다고 본다면은 링거 꼽는 거는 여전하고 정 소장님 말씀하셨던 어떤 고용 지표나 네. 전반적인 미국의 지표는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다시피 우리나라 체감 경기 느끼시던 것처럼 미국 시민들의 중산층 이하 뭐 잘 사는 사람들은 별 세계고요. 네. 하루하루가 이렇게 힘들게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뭐 이렇게 병원을 퇴원할 정도는 아니다 하는 것이 제가 바라보는 미국 경제입니다. 통원 치료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 링거를 맞고 그냥 가야지 되는 상황으로 그럼 일단 정리를 하고요. 네. 우리 조용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미국 연준의 그 양적 완화 이제 출구 전략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제 예측 기관들을 보면은 70% 정도가 12월이나 1월쯤 이제 그 링거를 좀 그 뽑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특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성장률을 보면은 1.6% 전후가 예상이 되고요. 또 그 주요 경제 예측 기관들을 모델을 가지고 보면은 내년도에는 2.4 그리고 2015년은 2.6%로 계속 안정된 성장을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그 미국 경제가 이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올해 그 최대 미국 경제 화두는 아무래도 미국 정부 기관의 그 폐쇄가 아니었는가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앞으로 FRB가 어떤 금융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는데요. 일단 미국의 그 의회 갈등이 좀 심각해지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10월 초에 있는 아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외교라든지 경제 위상은 추락을 했었고요. 또 반사 이익은 아마 중국이 얻기도 했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는 미국보다는 중국의 손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결론이 미괄식이네요. 예, 중국의 손을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 들어오기 전에 세 분하고 얘기 나눌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테이퍼링. 그러는데 사실 테이퍼링 잘 몰라요. 그냥 양적 완화, 이것도 돈 푼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테이퍼링을 하면은 마치 악재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이진우 센터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테이퍼링 가지고 지금 시장과 밀당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테이퍼링을 아까 얘기하신 걸로 제가 감안을 한다면은 버냉키의 마지막 기회가 다음 주에 있는 걸로 네. 예상은 돼요. 예.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는 과연 돈 풀기가 멈춰지느냐라는 게 이제 다들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네, 아마 이 프로그램을 뭐 빠지지 않고 들으시는 정도의 청취자분이라면 경제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네. 또 지식을 갖추신 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만나는 분들한테는 우리 금융시장 종사,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네.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사실상 이 QE라고 하는 quantitative easing, 이제 더 이상 금리를 낮출 상황이 못 돼서 돈을 풀어대는 네. 그걸 양적 완화라고 표현하는 그 QE와 이제 매달 지금 현재로서는 850억 달러 정도를 국채와 모기 채권을 사고 있는 이 규모를 줄여나간다 하는 것 갖다가 영어로 네. 테이퍼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의외로 뉴욕 금융시장이나 전반적인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사실인데 이제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 가운데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뭔 놈의 그 테이퍼링 그러냐. 네.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도 주식 수십 네. 년을 했는데 하시는데 그래요. 그 뭐 밀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연준은 전 세계를 향해서 혼선을 줘왔고요. 네. 지난 5월 이후부터 해서 그렇죠. 혼선을 줘왔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친 단계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맞을 매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돈을 푸는 것이 시장 입장에서나 경제 입장에서 뭐 하나의 좋은 재료라고 봤다면 이제 줄여나갈 것은 불가피한데 그 시점이 네. 언제냐 하는 정도고 그러나 이제 뭐 길게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과연 이 양적 완화가 그동안 진정 경기 회복에 실물 경기 회복에 효과가 있었느냐 네. 하는 부분에는 좀 회의적인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내가 직접 그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갖다가 기획하고 실행했다 하는 이런 뭐 현직 교수들이 네. 영향력 있는 매체에 글을 쓰죠. 네. 우리로 치면 양심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결국 보니까 월가 은행들 배불리는 결과였지 실물 네. 경기 회복과는 상관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글쎄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재료는 좀 이렇게 시장에서도 좀 이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고 이거 말고 보다 본질적인 진정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며 네. 실물 부분에서 투자와 소비와 어떤 고용 회복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과거처럼 진정
신뢰성 있는 경제 지표를 갖다가 보면서 시장 참여자나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들, 애널리스트들도 시장을 좀 전망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네요. 지난 1년은 네. 진짜 연준에 휘둘린 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연준에 덜 휘둘릴 수 있으려면은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이슈가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정대영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경기가 나아졌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밀당이라고도 표현하고 네. 바깥에서 이제 보는 사람들이 연준이 뭐 할까 말까 뭐 네. 이렇게 뭐 애매하게도 시장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실제 들어가 보면 연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실물 지표가 살아나야만 실제는 양적 완화를 좀 축소하거나 네. 조금 더 빠르게 줄일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연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표가 제시가 됐잖아요. 실업률하고 예. 일자리, 뭐 실업률, 물가. 그다음에 예. 물가는 뭐 크게 네.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부동산 네. 주택 경기, 그다음에 그 소매 판매. 소비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지표들이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판단이 어렵죠. 이 대표적인 것이 그 2009년도도 네. 이 비슷한 이 출구 전략이 있었는데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못한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될까봐 연준이 고민하는 거지. 연준이 어떤 이렇게 시장을 좀 힘들게 하려고 뭐 그러는 건 아닐 겁니다. 연준을 하는 사람도 같이 이렇게 만나보면 결국 그 사람들도 불확실한 미래를 알지 못하는 뭐 하나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중앙은행 출신이셔서 중앙은행의 변명을 좀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그건 사실이거든요. 네. 사실이 그렇기 예. 때문에 중앙은행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도 또 뭐 중앙은행 사람들이 한과 같이 미래 은행기가 예측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지금 고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어디까지나 예측이거든요. 그 다음에 반론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 중앙은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중앙은행 본연의 임무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뭐 성장도 추구하시려고 하신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들고요. 양적 완화가 진짜 미국이 원했던 대로 질서 정연하게 그 진행이 된다면 뭐 개인 소비, 주택 투자, 뭐 고용, 소득 확대 선순환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테이퍼링도 실제적으로 상환 자금을 재투자를 언제 종료하느냐, 정책 금리를 언제 인상하느냐, 자산 매각에 언제 나설 것이냐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비용이 수반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주택법을 붕괴되든지 실업률 문제도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적 완화 축소가 비용을 수반할 경우에는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게 조심하는데 결국은 양적 완화를 축소를 하더라도 일단은 금리 손대는 건 굉장히 늦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올리는 문제가 네. 있거든요. 그 문제는 더 늦게 아마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일단 양적 완화를 축소하다가 중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비용으로 전가되는 건 더 늦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를 이렇게 뜻하는 대로 마음대로 끌고 가기는 어렵겠지만은 어떤 방향을 좀 보고 확인해 가면서 하나씩 할 것 같습니다. 네, 연준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새 이제 연준 의장이 이미 지금 내정이 됐는데 제닛 옐런. 네, 네.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로는 비둘기다. 그래서 저는 막 비둘기가 날아가는 것 같다는 표현도 있었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입장에 네. 따라 달라질 텐데 게다가 이제 며칠 전에 스탠리 피셔라고 버냉키의 선생님이 네. 부의장이 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이분은 약간 좀 성향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러면은 과연 내년 2월에 이제 취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끌고 갈까? 요것도 이제 사람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다. 이런 또 변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가 뭐 조금 말씀을 네. 드리자면은 뭐 제닛 옐런 차기 연준 의장은 거의 확정됐고 네. 지금 이제 부의장. 스탠리 피셔 예. 부의장은 이제 미국 언론에서 흘리고 있죠. 예, 흘리고 예. 있는 중인데 거의 된다고 봐야겠죠. 네. 사실 뭐 지난번 의장 그때 후보에도 하마평이 올랐던 네. 겁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우리 97년 IMF 외환위기 때 그때 IMF 수석 부총재로 우리나라에 와서 맞아요. 구제금융 조건 이렇게 네. 하고 또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 각국 그 금융위기를 구제금을 요청했던 나라들의 가혹한 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요구했던 생긴 것도 무서워요. 아, 예. 그래요.
우리나라가 뭐 지연, 학연 뭐 이런 걸로 돌아가는 나라라고 합니다만 저는 점점 요즘 들어서 미국도 우리 못지않다라고 보는 것이요. 네. 지연으로 따지면 유대인 아니면 행사하기 힘들고요. 학연으로 따지면 요즘은 또 MIT 아니면 힘듭니다. 맞아요. 예. 여기서 뭐 이렇게 버냉키 연준 의장, 마리오 드라기 22 의장, 그리고 레리 서머스 이런 사람들을 다 지도했던 그런 분인데 글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 제가 아주 도움을 받는 경제 사이트입니다만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무 편집장이 네. 너무나 네. 절묘한 비유를 했는데요. 네. 제니 젤런 의장과 그보다 더 중량감 있는 스탠리 피셔 부의장 네. 비유를 그렇게 하더군요. 뭐라고 하던가요? 주현미 리사이틀에 나훈아 씨가 찬조 출연 나왔다. 아, 그렇다면 적절한 표현 이게 누구의 같습니다. 쇼가 되겠느냐 하는 네. 그런 얘기인데요. 거기에 제 의견을 하나 더 붙이자면은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하는 그 오랜 그 연준 의장 생활을 했던 네. 다음으로 벤 버냉키 프린스턴대 교수가 왔습니다. 이 양반은 교수 시절부터 학자로서의 그 어떤 양적 완화에 대한 네. 돈 풀기에 대한 일각이 있던 분이었죠. 네. 그렇게 해서 버냉키 시절은 돈 풀기로 양적 완화로 점철되었다면은 그러면 이 대목에 갑자기 나이 70세나 되는 스탠리 피셔가 다시 연준 부의장으로 온다는 얘기는 그분의 전공 분야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내년에 지구촌 여기저기 손볼 데가 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나훈아가 이제 와서 예, 쇼를. 뭐 이머징 쪽이 됐건 어디가 네. 됐건 또 이렇게 가혹한 또 그런 구조 조정의 시대를 대비하는 연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직접 보신 적도 있다고 정 소장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피셔를 버냉키요. 버냉키를 보셨다고요? 예, 버냉키는 굉장히 좀 유하고 학자 예.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조심스럽고 네. 그 미래에 대한 예단 같은 걸 굉장히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죠. 네, 그래서 시장에 위험한 메시지는 거의 안 줬죠. 시그널 같은 거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피셔에 대한 이야기와 비유가 상당히 적절했던 것 같은데 잠시 광고를 듣고 와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 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좀 마무리하면서, 다음 코너에서 중국 이야기도 좀 해보고요. 유럽 이야기도 하고, 일본 이야기도 하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계속 글로벌 경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 많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산에 오를 때면 눈앞이 하얘지고 막막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나 주상욱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에코로바와 함께라면 내 방식대로 산을 즐길 수 있으니까 너의 방식대로 산을 즐겨라. Keep your way, 에코로바.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 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인간의 골격은 자기 체중의 20배가 넘는 충격을 견뎌낸다. 제네시스, 인간의 강인함에 도전하다. 지옥의 서킷, 니르브르크링에서. Human performance. Genesi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연말 특집 제2탄 글로벌 경제 특집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 소장, 조용창 미종산업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또 이진우 NH농협선물 리서치 센터장 나오셔서 계속 이야기 나눠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본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다 환자로 비유를 했는데 일본은 선수라고 치면은 그 스테로이드제를 맞고 갑자기 막 잘했던 선수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도핑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또 아베노믹스 1년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어느 분이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베노믹스 하면 세 가지 화살이 있었죠. 첫 네. 번째 화살이 그 N 약세 유도하는 정책이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약발이 떨어지면서 10월 달 보면은 경상수지도 만성적인 적자로 들어가는 네. 거 아닌가 할 정도의 의심사항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일본이 만성적인 그 경상수지 적자 국가로 전락하면 다른 선진국보다 아주 심각한데요. 왜 이런 거 아니?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환율 하락의 그 방아쇠를 당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의 그 뇌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공투자 확대라는 두 번째 그 화살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일본의 그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가 지금 230%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인플레이션이 내년도에 2%까지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한다 그러면 누가 채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100조 엔에 달하는 그 엄청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일반 그 서민들에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내년도에 일본 경제 특히 금융시장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일본이 어려워지면 사실 그러니까 아베가 잘해주면 우리가 좋은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 못하면은 우리도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시지 않으시나요? 글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그 어떻게 보면은 해외 시장에서는 경쟁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의 산업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그 부품과 소재를 갖다 쓰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본 경제가 꼭 나빠진다고 뭐 우리가 하면 나빠진다 이렇게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그 환율이 문제인데 그리고 환율이 문제는 환율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그러니까 현재 엔저 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아주 장기로 보면 꼭 이것이 꼭 엔저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젊었을 때 이렇게 시장하고 교류할 때 그 우리 기업들이 항상 엔화와 원화의 환율이 10대 1 정도면 10대 1 정도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삼성이나 현대가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이 10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엔저라고 할 수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시각이 없기 때문에 그 일본 문제는 우리가 그냥 너무 언론이나 우리 기업 쪽에서 우리 어떤 환율 정책 같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센터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네, 지금 정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큰 그림에 보았을 때 뭐 엔저 앵고라고 하기에는 뭐 우리가 늘 보던 레벨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속도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너무 이제 우리 원화와 엔원 환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80년대만 하더라도 그게 5대 1이었습니다. 일본 돈이 우리나라 돈보다 한 5배 정도. 그리고 지금 정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대 1 정도의 비율을 우리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2007년에 우리 달러원 환율이 900원 갔을 때 한 745원 100엔당. 그게 또 1600원을 넘었다가 지금 이 급격하게 천까지 온다 최근 들어서 이른바 아베노믹스 이후로 최근 1년 사이에
저도 오늘 이 도핑 테스트 이런 표현에서 앞으로 자주 들어야겠습니다. 너무 비유가 생생한데요. 예, 진짜 이거는 약 먹고 달리는 애나 약수 네. 맞습니다. 맞고 지금 우리 조 소장님도 지금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네. 그래서 저는 이 논리적인 정합성은 전혀 없습니다. 아베노믹스에. 정치적이죠. 예, 정치적인 슬로건이라고 네. 보여집니다만 어쨌거나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것은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외국 자본들이 우리 한국 정치에 투자한다고 본다면은 원화 강세에 대해서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어떤 양식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일본에 들어오는 외국 자본들은 일본 니케이 증시에 주식을 사면서 네. 그렇게 된다면 엔화가 강세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엔 약세 쪽으로 해칭을 하면서 온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아예 대놓고 아베 내각과 시장이 야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 벌게 해줄게. 엔은 우리가 약세로 가게끔 네. 해주마. 그런 상황이고 이 엔 약세가 진정 어떤 일본 기업들에게 경쟁력 회복을 시키는 산업 구조인가 하는 부분과 일본 대다수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됐을 때 물가만 올라가는 세상이 오고 급여는 올라가지 않는 이런 현실 하에서 점점 그래서 결국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아베 총리에 대한 그 지지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있죠. 하는 예. 부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이미 지난 봄에 봤던 103엔 레벨을 올라섰습니다만 이쯤 되면 이제 시장에서는 105엔, 110엔은 금방 가겠구나라고 얘기하는데 저의 지론이긴 합니다만 이제 110엔도 넘어가는 달러엔 환율이 된다면은 그건 뭐 일본 정부가 원하는 엔화 약세가 아니라 일본이 이제 떨어야 하는 오히려 무서워해야 하는 네. 일본이 털리는 경우로서의 엔화 약세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 지금 이 약 먹고 달리는 경기다 보니까 보는 사람도 그렇고 뛰는 선수도 그렇고 어지럽기는 마찬가지고요. 네. 이걸 갖다가 설명하는 것도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공감하실 텐데 요즘 경제와 시장 돌아가는 거 가지고 전문가들이 설명을 하는 걸 듣다 보면은 좀 말이 안 될 때가 많다는 앞뒤가 것이 안 맞네요. 네. 그게 너무나 예. 정치적인 변수들이 경제를 맞습니다. 압도하기 때문이라고 예.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아침에 파이낸셜 타임스 봤더니 또 일본은행이 뭐 계속 돈 풀겠다. 2% 물가 상승률 될 때까지 풀겠다라고 한 걸 보면 당분간은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중국으로 좀 넘어가야 되겠어요. 바빠요. 제가 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은 까불다가 발목 접지르는 게 아니냐. 지금 계속 고성장 해왔고 올해가 이제 뭐 저성장이라고 해도 7.5% 이렇게 좀 보고 있잖아요. 근데 뭐 경제공작회의 하면서 또 시장에서는 우려다. 뭐 이제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 소장님 뭐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중국 경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회의고요. 그리고 주요 우선순위 사업을 어떻게 먼저 어떤 사업부터 로드맵을 그려가는 이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내년 3월에 있는 전인대 우리식으로 국회에서 결정하고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요. 그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의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기존의 성장 주도의 방식을 추진을 해왔는데 그 성장 방식 추진 때문에 오히려 환경 문제라든지 그리고 부정부패 문제 그리고 부실채권 문제 그리고 부동산 버블 문제가 계속 작용이 돼 왔던 거죠. 근데 최근 들어와서 중국의 산업이 고도화되고 서비스 산업에 들어가면서 예전처럼 높은 성장을 하지 않아도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기존에처럼 8%, 7.5%가 아니라 7% 이하로 이제 앞으로 점점 떨어뜨려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동안의 그 중국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그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렇게 중후장대한 산업보다는 중국이 앞으로 성장 방식 전환 그러니까 내수 서비스 산업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구조조정이라든지 새로운 그 도시화나 그리고 녹색 성장과 관련된 테마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도 이런 쪽에 대한 그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투자도 더 이런 쪽으로 더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IMF 때 호되게 숙제를 했어요. 뭐 피셔도 그렇고 뭐 깡듯이 막 생각나는데 그때 우리가 숙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도 안 흔들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은 당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당하지 않을까요? 근데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자본 계정이 대외 개방이 돼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중국 정부 통제하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한머니들이 중국에 9월
9월달, 10월달, 11월달 들어와서 네. 160억, 260억 또 11월달은 잠정적이면 300억 달러 이상 한머니들이 들어갔는데요. 이 자금들이 대부분 국내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들어가는 돈들이 네. 이 한머니가 돼서 중국 시장에 20억, 30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그 투자가들이 모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한머니들이 들어가는 거니?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한국에 진출된 중국계 은행을 통해서 이들이 그 위에나 정기 예금을 가지고 담보로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형태로서 한머니가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데요. 중국 안에는 지금 구조조정 그다음에 금리 자유화 때문에 시중의 CD 금리가 3.5% 그리고 재테크 금리는 10%는 넘게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기업들한테 3.5%의 정기예금을 발행을 해가지고 차액을 증권사와 그리고 중국계 은행들이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그렇게 개방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호되게 숙제를 해야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은 그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국유기업 이나 정부 그 자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위험이 닥치면은 중국 정부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이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 확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중국은 어느 정도의 그 성장세를 가지고 가게 될 텐데 제가 굉장히 단순한 질문 드려볼게요. G2라고 하잖아요. 미국과 중국. 근데 이게 뭐 투자은행이니 이런 데서 계속 나옵니다만은 몇 년이 되면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신지하고 실제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워서 누가 이길까? 예.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2019년이면은 중국이 미국의 경제 규모를 압도할 것이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2027년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그 경제라는 걸 단순히 GDP만 가지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지배력이라든지 글로벌 표준, 첨단 기술 같은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헐리우드나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그 소프트웨어 파워가 없거든요. 이런 것까지 갖추려면은 중국은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 정도가 돼야지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과 중국이 만약에 경쟁을 붙으면은 미국의 GDP는 15조고요. 15조 달러 그리고 중국은 7조 달러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당분간 미국과는 경쟁하지 않고 그리고 화평 불기하는 그런 자세로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굴기. 알겠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좀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유럽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갈 길이 바빠서. 유럽은 지금 재정 위기가 사실 아직 다 해소되지 않고 계속 뭐 트로이카가 그리스를 구제금융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는 아직도 제가 종합병원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정대우 소장님도 독일에 계셨었는데 지금 유럽 많이 어렵나요? 유럽이 우리가 접한 언론, 그러니까 방송이나 신문 등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성장이 뭐 계속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고 실업률은 뭐 10% 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복지는 많이 하면서 뭐 재정이 있고 데모하고 그런데 실제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유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문제가 많은 나라는 아니다. 유럽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미국식이나 이런 나라에서 생각하는 그와 다르게 경제를 다르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실업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얘들이 복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지를 많이 한다는 건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의 일자리가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으니까. 그러니까 복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게 어떤 게 좋으냐. 즉 진짜 험한 일을 낮은 임금을 받고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그런 일은 일이 있지만 안 하는 게 좋으냐 그것은 어떤 정책의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 유럽의 경우에는 본다면은 그 우리가 뭐 잘 알려진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인디언 속담인데 이제 이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런데 더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유럽연합 이야기시군요. 근데 그건 저기 인디안 속담입니다. 근데 이건 독일의 이제 그 보수당이죠. 기민당 당수인 메르켈이 아주 자주 쓰는 말입니다. 유럽이 그 어떤 사회 정책의 방향 이런 게 이런 거죠. 그리고 성장률이 낮은 것도 왜냐하면 유럽은 이미 고령화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구가 거의 정체 내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한 인구 증가율만보다는 미국보다
한 1%포인트는 성장률이 낮은 게 정상입니다. 네. 그 오히려 높으면 그 오히려 과열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보다는 유럽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건 아니다. 센터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네,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만 조금 이제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왜 작년 여름 7월에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로를 사수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그 유명한 그 연설 이후에 그건 1년 반 가까이 유럽은 참 잠잠하죠. 지금 이제 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예전만큼 흥청망청 내지는 이렇게 전개청에 있어서 좀 이렇게 넉넉하다 하는 느낌은 없고 좀 쪼들린다는 느낌은 있겠으나 절대빈곤에서는 벗어난 지 이미 오래고요. 그렇게 삽니다. 유럽 우리 보면 여전히 축구 즐기고 볼도 잘 차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드라기 총재의 제가 봐서는 뻥카로 보입니다만 뭐라도 하겠다 했습니다. 뭘 한 건 아직까지 없어요. 그런데도 조용했던 거는 이런 시각에서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유럽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시장이란 것은 금융시장이란 것은 계속 어딘가 먹잇감을 찾아다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작년 여름까지는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등등 갖다 이렇게 좀 침소봉대하면서 그게 새삼스럽게 최근 2, 3년 사이에 불거진 일도 아닌데 그쪽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유로존 붕괴 이런 것 갖다가 강조하면서 유럽 쪽에서 유럽을 공격하면서 시장이 돈을 벌려고 했다면은 지금 이제 22가 겁이 나서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난 여름에는 또 이머징을 한번 건드려보고 이런 식이었다고 본다면은 아직은 이렇게 지금 당장 유럽 중앙은행에 맞서서 이렇게 시장이 공격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이 오랜 재정 문제, 이 빚의 문제 이런 부분은 이제 시간을 두고 풀어 나가야 되겠는데요. 시장이 또 이렇게 유럽뿐만 아니라 어딘가를 공격하기에는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이 규제의 강화입니다. 볼크루를 비롯해서 금융위기 이후에 너무 시장이 이렇게 실물과는 좀 동떨어지게 세상을 어지럽고 힘들게 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 당국자, 힘 있는 자들의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전반적인 우리 국내외 금융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낮추는 그런 경향. 좀 시장은 좀 재미는 없습니다만 세상은 좀 평온해지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너무 길어지면은 또 여기서 또 그 나름대로 또 부작용이 또 노출되겠죠. 그러니까 돈의 생리라는 게 어디서든 이득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는 초토화해 놓고 또 딴 데 가서 있다가 또 글로 다시 들어와서 사고 이런 생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아까 우리 김 기자님, 조 소장님께 여쭤봤던 중국을 한번 어떻게 손볼수 숙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중국은 씨름에 비유하자면 너무 커요. 들었다 잡아뜨리기도 너무 크고 해서. 저는 이제 천하장사인데 중국은 수모 선수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들어볼 수도 없는 삿바도 없고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글로벌 경제 어쨌든 경제라는 게 우리가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딘가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좀 치료해야지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먹잇감을 노리는 돈들은 또 이제 항상 이렇게 몰려다니기는 할 텐데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럽 경우에는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한EU FTA 괜히 했다. 우리가 팔 수도 없는데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또 그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꼭 필요한 조치였었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면은 이 흐름을 어디가 잘 되고 어디가 못 되고 이런 측면보다는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좀 큰 구도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각 분야의 이제 전문성을 갖고 보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돌아가면서 이제 내년에 대한 전망을 숙제처럼 좀 여쭤봐야지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정 소장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제 나온 대로 보면은 내년 글로벌 성장은 대체적으로 회복세로 가죠, 그죠? 아마 세계 성장률이 한 2.9% 정도가 금년이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3.6% 정도로 예상되는 겁니다. OECD가 3% 정도로 본 것 같아요. 최근에 IMF 얘기 정도가 좀 기관마다 틀린데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한국 경제 성장도 비슷하게 갑니다. 최근에 금년에 한 2.8%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내년에는 한 정부 목표가 한 3.8%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갈까요?
그렇게? 근데 이제 최근 한번 그걸 이제 점검해 보려고 최근에 2011년부터는 그 이전까지는 뭐 재미있게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 거의 비슷하게 갔습니다. 뭐 노무현 정부 때나 뭐 이명박 정부 때나 비슷하게 갔는데 2011년부터 2012년 들어오면서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간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게 가능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현재 우리나라 그 정치 상황, 그다음에 정부의 뭐 경제 운영 능력 이런 걸 볼 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혜 센터장님은 그래서 한국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흐름일 텐데 어떻게 가면 좋겠다라고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뭐 간단하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수년째 시달리는 빚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빚이 안 갚아진다는 것과 너무 부채가 과다하다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총수요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 자, 우리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얘기는 다들 공감하는데요. 그 수출이라는 얘기는 우리 물건을 사줄 나라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어디가 잘 되고 어디가 안 되기보다는 서로 다 엮여 있다 보니까 남들 다 잘 되는 게 좋아요. 일본도 잘 되고 유럽도 잘 되고 미국도 회복되면서 그래야 우리도 하는 상황인데 우리 국내적으로는 그 부분을 한번 어제 김중수 총재께서 금통위 이후에 하셨던 말씀 경상수지에 좀 더 이렇게 균형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이제 정책 방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쏠림이라고 봅니다. 결국 그것은 무조건 좋다고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하나의 반작용이 생기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겠네요. 조 소장님 제가 시간을 조금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한두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주요 국가 중에서 중국은 가장 높은 성장이 내년도 예상이 되는데요. 7.4% 정도 됩니다. 뭐 중국이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뭐 중국 시장의 내수주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백색 가전 그리고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시장까지도 이제 확 열리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내수 시장을 보시고 우리나라의 그 서비스 회사들은 브랜드를 심는 전략을 내년도에 하시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중국에서 일본을 제치고 확고한 수입 시장 1위를 달성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을 한 시간에 달리는 게 어렵네요. 다음에 한번 또 모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감사드립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가스비 잡는 신구 이순재입니다. 내가 시골 산다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지? 4주만 살아봐. 여기도 가스 때 가스비 엄청 걱정해. 이까지까지 그 까미를 잡아. 1번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니들이 보일러를 알아?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네, 또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생생경제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